아니야. 그럴 리 없어. 재혼한 남편의 빈소 앞, 검은 정장 차림의 젊은 청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30년 전 세상을 떠난 선자의 전 남편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목덜미, 선명한 삼각형점. 2살 아들을 눈물로 입양 보내던 날, 마지막으로 손끝으로 어루만졌던 그 자리였습니다. 숨이 막힌 선자 앞에서 청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1년 전 선생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선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설마 남편의 빈소에 나타난 이 청년이 선자가 입양 보낸 그 아이인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올해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청년의 목덜미 삼각점을 본 순간 선자의 시간은 30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빚독촉에 쫓기던 허름한 아파트. 남편의 사업은 무너졌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그리고 어느 겨울 새벽 남편은 끝내 스스로 생을 놓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린 건 새벽 2시가 막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방 안은 찬 기운이 가득했고 2살배기 아이는 선자의 품에 파고들어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수화기 넘어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분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선자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울어야 할지 숨을 쉬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품 안에서 아이가 작게 뒤척이는 순간 슬픔은 그 자리를 비켜섰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이미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고 당장 내일이 막막했으니까요. 선자는 아이를 깨우지 않으려 숨을 참으며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질 수 없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향 연기가 피어오르기도 전에 검은 점퍼 차림의 남자 셋이 장례식장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그들은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았습니다. 사모님 명의도 다 압류 들어갑니다. 연대보증이 걸려 있어요. 문상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선자에게 쏠렸고 선자는 영정 앞에 꿇은 무릎을 꼭 붙인 채 고개만 아래로 떨궜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질 만큼 주먹을 쥐고서요. 며칠 뒤 날아든 서류 봉투는 두툼했습니다. 집 경매 통보서였어요. 보증금은 이미 채권에 묶여 있었고 돌려받을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선자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앙상한 나뭇가지가 보였고 방 안은 보일러가 꺼진 지 사흘째라 입김이 허옇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가 열이 올랐습니다. 볼이 사과처럼 빨개지고 가느다란 숨소리에 가래 끓는 소리가 섞였어요. 선자는 아이를 등에 업고 동네 소아과 문을 밀었습니다. 접수대 앞에서 간호사가 건넨 말은 짧았어요. 진료비 먼저 내주셔야 합니다. 선자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지갑 안쪽을 더듬었지만 닿는 것은 낡은 가죽의 결뿐이었어요. 1,000원짜리 한 장도 없었습니다. 등 위에서 아이가 기침을 토해냈고 선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채권자가 집으로 찾아온 건 그 이틀 뒤였습니다. 좁은 현관 앞에 선 남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이 상태면 아이 시설로 갈 수도 있습니다. 보호조치 요청이 들어올 수 있어요. 선자의 등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무릎이 풀리려는 것을 느끼면서도 문틀을 손으로 짚고 버텼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선자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고 아이는 선자의 품으로 기어와 옷깃을 꼭 쥐었어요. 선자는 아이를 끌어안고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모양만 반복됐어요. 친척 언니가 찾아온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언니는 방 안을 둘러보고는 말없이 아이를 안아들었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네가 아니라 애를 노릴 수도 있어. 선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일하면 돼. 내가 다 갚을 수 있어. 언니는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애 두고 어디서 일해. 하루만 굶겨도 탈나는 아이야.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언니가 꺼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무게는 묵직했어요. 좋은 가정으로 보내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야. 그날 밤 선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천장 모서리에는 빗물이 스며든 얼룩이 번져 있었고 낡은 형광등은 깜빡이다 다시 켜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뒤척이다가 선자의 옷깃을 작은 손으로 꼭 쥐고서야 잠들었어요. 그 손의 온기가 손끝에서 심장 쪽으로 전해졌고 선자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울음이 터지면 아이가 깰 것 같아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자는 아이를 업고 입양기관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형광등 불빛이 밝았고 복도 끝에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선 채 선자는 들이마신 숨을 내뱉지 못했어요. 그렇게 문 앞에서 얼마를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도장이 자꾸 비틀렸어요. 담당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관 마당은 하얗게 덮여 있었고 발자국 하나 없이 고요했어요. 선자는 아이를 마지막으로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 목덜미에 얼굴을 묻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살결. 선자의 손끝이 삼각형점 위에서 멈췄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모양을 쓸었어요. 기억 속에 새기듯이. 그 순간 아이가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선자의 볼을 향해서요. 그러나 직원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들었고 아이의 손이 허공에서 흔들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둔탁한 소리였어요. 선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눈송이가 어깨 위로 내려앉았지만 털어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선자는 스스로를 아이를 버린 엄마라 부르며 살았습니다. 아들을 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들일지도 모르는 사람이 다시 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빈손은 국화향이 진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늦가을 찬바람이 장례식장 유리문 틈새로 스며들었고 조문객들의 검은 옷깃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선자에게 남편을 잃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30해 전 첫 남편을 떠나보낸 뒤 선자는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그러다 작은 식당에서 일하던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아내와 딸을 한꺼번에 잃고 같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자상하고 한없이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나버렸어요. 또다시 선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채로였습니다. 선자는 상주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조문객들의 발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장례식장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고 낮은 수군거림이 물결처럼 번져나갔어요. SW그룹 대표래. 누군가의 목소리가 귓가에 닿는 순간 선자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젊은 남자.
검은 정장은 한치의 구김도 없었고 걸음걸이는 조용했지만 묵직한 무게감이 있었어요. 조문객들 사이에서 그는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장례식장의 흐린 형광등 불빛 아래서도 반듯한 이목구비가 또렷하게 드러났어요. 선자의 숨이 순간 멎었습니다. 30년 전 세상을 떠난 첫 남편의 얼굴이었어요. 젊은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턱선의 각도, 눈 아래 미세한 그늘, 입술을 꼭 다문 표정까지. 선자는 손끝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눈을 떼지 못했어요. 청년은 향을 피워들고 영정 앞에 섰습니다. 깊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옆모습에서 첫 남편의 표정이 선명하게 겹쳐 보였고 선자의 가슴 어딘가에서 둔탁한 것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몸을 돌리는 순간이었어요. 목덜미가 드러났습니다. 짧게 정돈된 머리카락 아래 선명한 삼각형 점 하나. 선자의 시선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서로를 꽉 쥐었어요. 옆에 앉아있던 친척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저런 분이 여기까지 오셨대? 선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청년이 천천히 선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30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눈빛은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고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사모님, 1년 전 선생님께서 제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선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그리고 곧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가을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저녁 식탁에서 담담하게 꺼내놓던 이야기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쓰러진 승객이 있었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다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남편은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말했지만 선자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옆자리 승객이 심폐소생술로 자신을 살려냈다고. 그분이 바로 고인이었다고. 제게는 두 번째 삶을 주신 분입니다. 낮고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장례식장 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조문객들의 웅성거림도, 국화향도, 형광등이 내는 낮은 울림도 잠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청년이 명함을 건넸어요. 선자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두꺼운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닿았고 명함이 미세하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선을 내리깔자 또렷한 글자들이 들어왔습니다. SW그룹 대표 윤선우, 32살, 세계 80개국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AI 사이버 보안 플랫폼을 이끄는 기업 같지만 수조원. 장례식장의 국화 냄새와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이름이었어요. 선자의 손끝이 명함 위에서 멈췄습니다. 윤선우. 그 이름을 속으로 천천히 되뇌었어요. 그리고 다른 이름 하나가 따라 올라왔습니다. 30년 전 두 살배기 아이에게 붙여준 이름. 김정훈. 선자는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시선이 다시 청년의 목덜미로 향했습니다. 삼각형 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선명하게, 틀림없이.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선자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청년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32이라고. 그 숫자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선자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해 전 2살이었던 아이. 나이가 정확히 맞았어요. 손끝이 싸늘하게 식어들었고 입술이 저도 모르게 달싹였습니다. 혹시? 말끝이 목구멍 안에서 무너졌어요. 끝내 소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청년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장례식장 유리문이 열리고 찬바람이 한 줄기 밀려들었어요. 청년의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검은 정장, 단정한 걸음걸이, 그리고 목덜미. 선자의 눈앞에서 그 모습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눈 덮인 마당에서 직원의 품에 안겨 등을 돌리던 2살배기 아이의 뒷모습과 겹쳐졌습니다. 장례식장은 다시 소란스러워졌어요. 조문객들의 발소리, 낮은 대화 소리, 국화향이 뒤섞였습니다. 그러나 선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명함만이 두 손 사이에서 조용히 바스락거렸습니다. 설마 아니지? 혼잣말은 입술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자는 상주 자리에서 유리문 너머 사라진 뒷모습이 있던 방향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성공한 사업가로 우뚝 선 그 남자.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슴 안에 꾹 눌러 삼킨 채 선자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명함은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온 날부터 선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것을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기를 반복했어요. 두꺼운 종이의 모서리가 손끝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고 그럴 때마다 서랍을 닫아버렸습니다. 며칠 밤을 그렇게 보냈어요. 천장을 바라보다 새벽이 되고 새벽이 지나 다시 아침이 왔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장례식장에서 본 목덜미가 떠올랐고 그 위에 선명하게 박힌 삼각형 점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결국 선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함을 손에 쥔 채 오래 앉아 있다가 낮게 혼잣말을 뱉었어요. 얼굴만 확인하면 돼.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선자는 외투를 걸쳤어요. 30년 만에 찾아간 입양기관은 낡고 조용한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복도 바닥은 낡은 장판이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형광등 하나가 미세하게 깜빡이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선자는 그 복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0년이었어요. 재혼한 남편은 살아생전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찾아보자고, 한 번만 용기를 내보자고. 그럴 때마다 선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를 버린 엄마가 무슨 낯으로 나타나느냐고, 잘 살고 있을 아이 앞에 죄인처럼 나타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고. 죄책감은 30년 내내 선자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문 앞에 설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 그것조차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확인만 하면 된다고, 방해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또 설득한 끝에 겨우 여기까지 온 것이었어요. 선자는 결국 상담 창구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담당자가 오래된 보관 창고에서 꺼내온 상자는 갈색 종이 테이프가 여러 겹 붙어 있었습니다. 테이프 가장자리가 누렇게 발에 있었고 상자 모서리는 눌려서 찌그러져 있었어요. 담당자가 뚜껑을 열자 낡은 종이 냄새가 훅 올라왔습니다. 바랜 서류들 사이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2살배기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통통한 볼, 까만 눈동자,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고 있는 작은 손. 선자는 사진을 손에 들고 움직이지 못했어요.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숨을 들이쉬려 했지만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류 위에 적힌 이름 석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김정훈. 너무도 오래, 너무도 애타게 그리워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서류 끝에는 양부모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서울 종로구 평창동.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선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초겨울 하늘은 낮고 흐렸고 가로수는 마지막 잎마저 떨어뜨린 채 앙상하게 서 있었어요. 차창에 이마를 기대자
차가운 유리의 냉기가 이마 위로 번졌습니다. 선자는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확인만 하는 거야. 방해하지 않을 거야. 평창동 대저택 앞에 선 것은 이튿날 오후였습니다. 묵직한 철문은 검은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그 너머로 넓은 마당과 2층짜리 석조 건물이 보였어요. 창문마다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오래된 소나무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선자는 철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초인종까지는 불과 한 발짝이었지만 그 한 발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조여드는 것 같았고 두 무릎이 서서히 힘을 잃었습니다. 선자는 결국 철문 앞 돌계단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눈물이 먼저 쏟아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어요. 그때 골목 안으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차체에 초겨울 햇살이 반사됐어요. 차가 철문 앞에 멈추고 뒷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구두 끝이 보였고 이어서 한 여성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내렸어요. 서혜경, 69살 윤선우의 양모였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은빛 머리칼, 짙은 회색 울코트,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 선우가 2살에 이 집으로 온 날부터 혜경은 단 한 번도 그 아이를 남의 자식이라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아이가 없던 혜경에게 선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전부였습니다. 선자가 바랐던 대로 아이는 따뜻하고 넉넉한 품 안에서 자랐어요. 친아들 이상으로 그렇게 키웠습니다. 혜경이 철문 앞에 주저앉아 있는 낯선 여자를 발견한 것은 차에서 내려 2 발짝을 옮겼을 때였어요. 걸음이 멈췄습니다. 시선이 선자의 얼굴에서 손에 꼭 쥔 오래된 서류 봉투로 다시 눈가로 천천히 이동했어요. 혜경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오랜 침묵이 2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고 초겨울 바람이 그 사이를 차갑게 스쳐 지나갔어요. 혜경은 선자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볼, 오래된 서류 봉투를 놓지 못하는 손, 그리고 무언가를 오랫동안 참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눈빛. 혜경은 그 순간 직감했어요. 언젠가는 올지도 모른다고 마음 한켠에 조용히 접어두었던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혹시 30년 전 일로 오셨습니까?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선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가 아주 천천히 아래로 끄덕여졌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성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짧게 말했어요. 밖에서는 곤란합니다. 들어오시죠. 저택 서재는 천장까지 닿는 짙은 나무 책장이 양쪽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책들은 한 권 한 권 반듯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카펫은 두껍고 묵직했고 발걸음 소리조차 흡수해버렸어요. 선자는 서재 문 앞에서 쉽게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발바닥이 문턱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 서재 안으로 들어서자 그때 시선이 벽 한쪽에 걸린 액자로 향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어요. 나이든 부부와 나란히 선 젊은 남자, 짙은 감색 정장에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이 선자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바로 그 청년이었어요. 윤선우. 선자의 2 발이 그 자리에 박혔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어요. 정훈이. 입술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여성은 감정을 눌러 담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우는 입양 사실을 모릅니다. 짧은 정적이 지나고
여성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어요. 그 아이는 지금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괜히 나타나 아이를 흔들지 마십시오. 선자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청년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흔들렸지만 등은 곧게 폈어요. 목소리는 낮고 가늘었습니다. 얼굴만 확인하면 됐습니다.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이제 와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서재 문을 나서면서 선자는 마지막으로 한번 사진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크게 성공했어. 혜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복잡하게 뒤섞인 눈빛으로 선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저택의 철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였어요. 선자는 골목 어귀에서 걸음을 멈추고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그러나 이번 눈물은 30년 전과 결이 달랐습니다. 30년 전 눈물은 놓아야만 했던 절망이었지만 지금 이 눈물은 달랐어요. 잘 자랐다는 것을, 건강하다는 것을, 세상에서 당당히 서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얼굴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라는 이름은 끝내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자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선자가 평창동 골목을 빠져나오던 그 시각, 도심 한복판 SW그룹 본사 회의실에서는 유리창 너머로 회색빛 겨울 하늘이 내려다 보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했어요. 스크린에는 투자 유치 최종 발표 자료가 펼쳐져 있었고 테이블 양쪽으로 임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선우는 발표 자료를 짚어가며 말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말이 멈췄습니다. 시야 가장자리부터 흐릿하게 번지기 시작했고 이마에 차가운 땀이 맺혔어요. 선우는 손끝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짚으며 숨을 한 번 고른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시선을 앞으로 고정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이 앉아있던 임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선우는 이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의 공기는 다시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지난 몇 달 사이 선우의 몸은 조금씩 이상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세면대 앞에서 칫솔을 입에 물면 잇몸에서 피가 배어 나왔어요. 처음엔 칫솔이 딱딱해서 그러려니 했지만 부드러운 것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 도중 갑자기 코피가 쏟아져 자리를 피한 적도 2번이었고 저녁이면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지는 피로감이 찾아왔어요. 비서가 건강검진을 권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투자 유치 마무리가 먼저입니다. 그때마다 선우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검진 예약은 번번이 다음 주로 밀렸고 다음 주는 또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빠져나간 뒤 선우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다 소매를 걷어올리는 순간 손등 위에 시선이 멈췄어요. 푸르스름한 멍이 동전만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부딪힌 기억이 없었어요. 선우는 멍 위에 손가락을 올려봤다가 소매를 다시 내렸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택 계단을 오르던 선우의 발이 갑자기 허공을 밟았어요. 중심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손이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선우는 계단 중간에 쓰러졌어요.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지며 계단 아래로 떨어져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의식이 흐릿하게 끊겼다 이어졌다를 반복했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볼을 타고 올라왔고 눈앞이 자꾸만 어두워졌습니다. 혜경이 발견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계단 아래 쓰러진 아들을 본 혜경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고 구급차를 부르는 손이 몇 번이고 떨렸습니다. 응급실 대기 의자는 딱딱하고 차가웠어요. 혜경은 그 의자에 등도 기대지 못한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 끝 처치실 문이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했고 의료진의 발소리가 바닥을 울렸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혜경은 첫눈에 알아챘어요.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끼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의사 앞에 섰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합니다. 혜경의 두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병실로 옮겨진 선우는 침대에 기대어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수액줄이 손등에 꽂혀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어요. 의사가 치료 방향을 설명하는 동안 선우는 눈을 내리깔고 말없이 듣다가 낮고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치료 성공률은요? 의사가 수치를 설명하는 동안 혜경은 병실 한쪽에 서서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 어깨를 잔뜩 웅크렸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제야 혜경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왜 너한테 이런 병이? 선우는 혜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외부에는 알리지 마세요. 주가 떨어지면 직원들 다칩니다. 혜경이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어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병을 선고받은 자리에서 가장 먼저 직원 걱정을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혜경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회사에는 과로로 인한 입원이라고 공지가 나갔고 언론 차단 지시가 조용히 내려졌습니다. 같은 시각 선자의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형광등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는 선자의 손 안에는 명함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SW그룹 대표 윤선우. 반듯한 글씨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명함 모서리가 손가락 사이에서 미세하게 바스락거렸고 선자는 그것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들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어요. 명함에 적힌 번호를 한자 눌렀습니다. 그러다 통화 버튼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화면을 바라보다가 번호를 지웠습니다. 다시 눌렀다가 또 지웠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너의 친어머니야 라는 말은 목구멍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문자창을 열어봤지만 손가락은 자판 위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엄마야라는 두 글자는 끝내 쳐지지 않았어요. 선자는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엄마라 부르지 않아도 돼. 그냥 얼굴 한 번만 더. 결국 화면이 꺼졌습니다. 명함은 무릎 위에 놓인 채였어요.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명함 위에 번졌고 선자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병실 창가에 선 선우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한겨울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병실 안의 따뜻한 공기가 유리창에 부딪혀 하얗게 서렸습니다. 선우는 그 서린 유리창에 손을 갖다 댔어요.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허전함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밤 서로를 모른 채 각자의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선우가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한겨울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처음 며칠은 버틸만 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고열이 반복됐고 혈액 수치는 아래를 향해 가파르게 떨어졌어요.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도 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수액줄은 하루가 다르게 굵어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혜경을 복도로 불러냈어요.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이식 시기를 놓치면 위험합니다. 혜경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복도 벽에 등을 기댔어요. 두 무릎이 접힐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가족과 친척을 대상으로 조혈모세포 검사가 시작됐어요. 혜경의 형제, 먼 친척, 연락이 뜸했던 친인척까지 한 명씩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마다 혜경은 복도 끝 창가에 서서 결과지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매번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부적합, 또 부적합. 의사는 국내 기증자 등록자까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했어요. 혜경의 손에 들린 결과지가 구겨질 만큼 쥐어졌습니다. 병실 안 선우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 아래 그늘이 짙어졌습니다. 한때 회의실을 꽉 채우던 목소리는 작아졌고 수액줄이 꽂힌 손등에는 멍이 번져 있었어요. 혜경은 병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바라보다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안에 구겨진 검사 결과지를 내려다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핸드백 안쪽 지퍼 주머니에서 메모지 한 장이 손끝에 닿았어요. 혜경은 천천히 그것을 꺼냈습니다. 반듯한 글씨, 최선자. 선자가 평창동 저택을 찾아왔던 날 혜경이 조용히 챙겨두었던 전화번호였어요. 한동안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혜경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번호를 누르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선자의 집 초인종이 울린 것은 그날 오후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선자는 말을 잃었어요. 문 앞에 서 있는 혜경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볼이 홀쭉하게 꺼져 있었고 눈가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 특유의 붉은 기운이 남아 있었어요. 단정했던 머리칼도 흐트러져 있었고 짙은 코트깃이 구겨진 채였습니다. 혜경은 현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선자가 채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선자의 두 발이 그 자리에 굳었어요. 눈앞에서 무릎을 꿇은 혜경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목소리를 겨우 짜냈어요. 왜 이러세요? 혜경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짧았지만 그 무게는 현관 바닥을 울렸습니다. 아들이 급성 백혈병입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합니다. 선자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조여들었어요. 숨이 반쯤 막힌 채로 선자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 혜경이 고개를 들어 선자를 바라봤어요. 그 목소리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직감한 듯 혜경은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무 말씀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입양 사실을 알면 충격이 큽니다. 지금은 치료가 먼저예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혜경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회사가 흔들립니다. 언론이 알면 직원들까지 다칩니다. 선자는 눈을 감았어요. 눈 안쪽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코끝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밀어내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만 살 수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두 사람이 병원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좁고 조용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섰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층수를 표시하는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선자의 손이 조금씩 더 떨렸어요. 핸드백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실 유리창 앞에 섰을 때 선자는 걸음을 멈췄어요. 유리 너머 침대에 기대어 있는 선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액줄이 손등에 꽂혀 있었고 산소 포화도를 재는 기기가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창백하게 가라앉은 얼굴. 장례식장에서 봤을 때의 반듯하고 당당하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선자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르더니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입술을 깨물었지만 소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건장한 아이가 병실에 있다니. 혜경이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어요. 선자는 문턱 앞에서 한 박자 멈췄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선우는 인기척에 눈을 들었어요. 그리고 선자의 얼굴을 알아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장례식장에서 마주쳤던 은인의 미망인이었어요. 선우의 눈에 당혹스러움과 의아함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선자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만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혜경이 빠르게 끼어들었어요. 내가 모셨어. 내 오랜 지인이야. 선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갸웃하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런 우연이. 이상하네요. 왜 자꾸 제 인생이 저분과 이어지는 느낌이 들죠? 선자는 그 말을 들으며 시선을 병상 위로 내려뜨렸습니다. 수액줄에 연결된 가느다란 손등, 침대 시트 위에 놓인 창백한 손. 눈앞에서 그 손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두 살배기 아이가 허공을 향해 손을 뻗던 그날의 장면이 지금 이 손 위로 겹쳐졌습니다. 30년 전 아이를 살리기 위해 놓아주었습니다. 1년 전 남편이 그 아이를 살렸어요. 이제는 자신이 다시 그 아이를 살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선자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나는 자격 없는 엄마다. 그래도 이번만은 도망치지 않겠다고. 조직 적합성 검사는 그날 바로 진행됐습니다. 체열실 의자에 앉은 선자는 바늘이 팔 안쪽에 닿는 순간 눈을 감았어요. 입술 사이로 숨을 천천히 내뱉으며 소리 없이 기도했습니다. 의사가 병실 안으로 들어온 것은 1시간이 훌쩍 지난 뒤였습니다. 선자도 혜경도 선우도 모두 같은 공간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사는 결과지를 손에 들고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표정이 달랐어요. 무언가를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면 거의 나오기 힘든 수치입니다. 완전 일치입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선자의 두 무릎이 힘을 잃었습니다. 침대 옆 보호자 의자 팔걸이를 손으로 짚으며 가까스로 버텼어요. 눈가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혜경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잔뜩 웅크러들었습니다. 선우는 말이 없었어요. 천장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아니면 거의 나오기 힘든 수치. 그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풀이됐어요. 자신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가족에게서나 나올 수치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선우의 눈이 천천히 선자에게로 다시 혜경에게로 옮겨갔어요. 혜경은 여전히 얼굴을 감싼 채였습니다. 평소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혜경이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우의 눈빛이 가늘어졌어요. 어머니,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혜경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어요.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겁니까?
병실 안 공기가 팽팽하게 굳었습니다. 혜경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이 떨리고 있었고 입술이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했습니다. 30년이었어요. 단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말하면 안 된다고, 이 아이가 상처받을 거라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릴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던 세월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눈앞의 결과지와 선자의 눈물과 아들의 눈빛이 한꺼번에 혜경의 가슴을 눌러왔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혜경의 입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2살 때 널 입양했어. 병실 안 공기가 멎었습니다. 선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혜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혜경은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 하나가 30년 동안 단단히 묶여있던 무언가를 한꺼번에 풀어냈어요. 병실 앞에 서 있던 선자는 벽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차가운 벽의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고 눈물이 턱 끝에서 떨어져 병실 바닥에 번졌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선우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고 돌아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2살 때 널 입양했어. 그 말이 병실 안에 떨어지고 나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우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어요. 눈을 깜빡이지 않은 채 혜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꽂힌 수액 라인이 미세하게 떨렸고 침대 옆 심박 모니터의 숫자가 조금씩 올라갔어요. 천장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우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혜경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무릎 위에서 두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선우의 시선이 천천히 병실 안을 돌았어요. 그리고 선자에게서 멈췄습니다. 벽을 짚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여자. 장례식장에서 처음 봤던 날부터 이유를 알 수 없이 자꾸 자신의 삶과 이어지던 사람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자신을 살린 남자의 미망인, 어머니의 오랜 지인이라며 조직 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 그리고 가족이 아니면 나오기 힘든 수치와 완전히 일치한 사람. 선우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럼 저 사람이 제 친모입니까? 병실 안 공기가 굳었어요. 혜경의 어깨가 더 깊이 웅크러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가 아래로 끄덕여졌어요. 그 끄덕임 하나가 병실 안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선우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표정에 가까운 충격이었습니다. 눈동자가 고정된 채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러다 서서히 무언가를 이해하려는 듯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입술이 달싹였다가 다시 닫혔어요. 그리고 마침내 눈 안쪽에서부터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 번도 말끝이 흐려졌어요. 선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경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두 무릎이 제대로 펴지지 않는 것을 느끼면서도 선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병실 문 가까이 벽을 짚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선자의 곁에 다가서서 아주 낮게 속삭였어요. 이제 숨길 수 없습니다. 선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식었습니다. 벽을 짚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빠졌어요. 무릎이 휘청이는 것을 느끼면서도 선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침대 위 선우와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선자는 벽에서 손을 뗐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선우를 향해 옮기는 발걸음이 무겁고 떨렸어요. 혜경은 문 옆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도 닦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내린 선택이 지금 이 병실 안에서 결과를 마주하고 있었어요. 선자와 선우 사이에는 불과 두세 걸음의 거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리가 30년의 공백처럼 느껴졌어요. 선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발끝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선우는 침대에 등을 기댄 채 선자를 바라봤습니다. 수액줄이 연결된 손이 침대 시트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가 펴졌어요. 왜 저를 버리신 겁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낮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혼란이 뒤섞인 오래 눌러두었다가 터지기 직전인 무언가였어요. 선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입술이 달싹였다가 멈추기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형광등이 내는 낮은 울림소리와 심박 모니터의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병실 안을 채웠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잔인하게 두 사람 사이를 눌렀어요. 선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고 낮았어요. 널 살리려고 보냈다. 병실 안 공기가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우의 눈 안쪽에 물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미간이 좁혀지고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살리려고 버렸다고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선자의 머릿속에 장면들이 번쩍였어요. 채권자가 현관 앞에서 내뱉던 말, 아이 시설로 갈 수도 있다는 그 목소리, 밤새 아이를 품에 안고 소리를 삼키던 단칸방의 냉기, 입양기관 문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을 서 있던 그 아침, 마지막으로 목덜미의 삼각형점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던 감촉. 선자는 눈을 감았어요. 눈 안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내가 곁에 있으면 너까지 잃을까봐. 목소리가 중간에 끊겼어요. 선자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엄마라 부를 자격도 없다는 말을 속으로만 삼켰어요. 선우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한겨울 밤하늘이 창유리에 비쳐 있었고 그 위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분노가 가슴 안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아이를 놓아야 했던 선택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무게였는지가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선우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병실 안에서 세 사람 모두 울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먼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떨군 채였고 혜경은 문 옆에 서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으며 선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심박 모니터만이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선우가 다시 선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지금은 왜 나타나셨습니까? 선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한 아들의 얼굴이었어요. 창백하고 야윈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30년 전 2살배기 아이의 까만 눈동자와 똑같았습니다. 선자는 눈물을 삼키며 짧게 대답했어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으려고. 병실 안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심박 모니터 소리만이 그 침묵 위에서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다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선우는 침대에 등을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혜경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고 선자는 병실 문 가까이 벽에 등을 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의사는 손에 든 결과지를 펼치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김선자 씨 조직 세포가 의학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입니다. 지금이 이식 최적 시기예요. 이번 사이클을 놓치면 위험합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의사의 말이 형광등 불빛 아래 그대로 가라앉았습니다. 혜경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선우를 바라봤어요. 선우는 창밖에 시선을 고정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박자, 두 박자,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선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식받지 않겠습니다. 혜경의 입에서 짧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선우야. 선우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향한 시선 그대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갑자기 나타난 분께 제 생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의사가 다시 설득을 시도했어요. 지금 이식을 진행하지 않으면 치료, 시기 자체를 놓칠 수 있다고, 적합한 기증자를 다시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나 선우는 듣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을 마치고 잠시 기다리다가 병실을 나갔어요. 침묵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선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수액줄이 당겨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등을 곧게 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선자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했습니다. 저는 평생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고. 잠깐 멈췄다가 이어졌어요. 저를 버린 사람에게 제 생명을 맡기라고요? 병실 문 가까이에 서 있던 선자의 손이 벽 위에서 하얗게 굳었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선우의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고 그 말이 심장 어딘가에 가서 박혔어요. 혜경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분도 널 살리려고. 선우가 혜경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은 그분의 선택이었죠. 저는 동의한 적 없습니다. 세 마디였어요. 그러나 그 세 마디가 병실 안의 공기를 단번에 잘라냈습니다. 혜경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선우의 얼굴빛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고 손등의 수액 라인이 파르르 떨렸어요. 침대 옆 심박 모니터의 숫자가 가파르게 내려갔습니다. 혜경이 가장 먼저 알아챘어요. 복도로 뛰어나가 간호사를 불렀고 병실 안으로 의료진이 들어찼습니다. 간호사가 산소 마스크를 선우의 얼굴에 조정하는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이러다 쇼크 옵니다. 혜경은 복도로 밀려나왔어요. 병실 유리창 앞에서 두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어깨가 들썩였어요. 선자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병실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선우의 창백한 얼굴 위로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고 모니터 소리가 빠르게 울렸습니다. 선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달싹였어요. 또 내가 늦는 건가? 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모양만 만들어졌다가 사라졌어요. 병실 안에서 의료진의 처치가 계속됐습니다. 복도는 차가웠고 형광등 불빛은 하얗게 깔려 있었어요. 혜경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고 선자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유리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병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의료진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활력 징후가 안정되자 간호사가 산소 마스크를 조심스럽게 걷었어요. 유리창 너머 침대 위 선우가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어요. 전 안 받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병실 안은 심박 모니터에 규칙적인 신호음만 남았습니다. 선우는 눈을 감은 채 천장을 향해 누워 있었어요. 혜경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들의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액줄이 꽂힌 자리가 퍼렇게 멍들어 있었어요. 그 손을 덮어주려다가 깨울까봐 멈췄습니다. 선자는 병실 문 가까이에 등을 기댄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겨울 저녁 하늘이 짙은 남색으로 깔려 있었고 유리창에는 병실 안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반사됐습니다. 선자가 먼저 움직였어요. 벽에서 등을 떼고 천천히 침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지만 선우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선자는 침대 발치 가까이 멈춰 섰습니다.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선우를 바라봤어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가 날 엄마라 부르지 않아도 괜찮다. 잠깐 멈췄어요. 대신 살아만 있어다오. 선우의 눈동자가 선자에게 고정됐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동의서 쪽으로 눈길이 흘렀다가 다시 선자에게로 돌아왔어요. 선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난 이미 내 엄마로서 제일 큰 걸 포기했단다. 선우의 미간이 좁혀졌어요. 목구멍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려다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선자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어요. 30년 전 널 놓고 돌아서던 날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 병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심박 모니터의 낮은 신호음이 그 침묵 위에서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창밖으로 한겨울 바람 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선자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어요. 선우를 똑바로 바라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 선우는 한동안 선자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병실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어요. 담당 의사가 차트를 들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활력 징후를 확인하며 차트에 무언가를 적는 의사를 바라보다가 선우가 낮게 물었어요. 고령인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의사는 차트에서 눈을 들어 선자를 한번 바라봤다가 다시 선우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60대 초반이시라 저혈압 쇼크 가능성이 있고 회복이 지연될 위험도 있습니다. 고령 공연은 권장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아드님 상태가 급한 만큼. 혜경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위험하다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경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선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턱에 힘이 들어갔고 수액줄이 꽂힌 손이 시트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 때문에 또 희생하실 필요 없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닫고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선자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선우의 말을 듣고도 발끝 하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을 한번 고르고는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목숨이 줄어들어도 상관없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원래 자식 대신 아픈 사람이다. 혜경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빼앗은 세월입니다. 이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선우는 두 여자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침대 옆에서 고개를 숙인 혜경, 발치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서 있는 선자. 두 사람이 눈 안에서 겹쳐졌다가 나뉘었어요. 어릴 적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7살 무렵 갑작스러운 열병으로 사흘 밤을 알아누웠을 때였어요. 혜경은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이마 위로 축축한 찬 수건을 올려주던 손의 감촉, 새벽 내내 낮은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던 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눈을 뜨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이 떠올랐어요. 실제로 본 적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눈 덮인 마당, 아이를 품에 안고 얼굴을 묻은 채 오열하는 젊은 여자.
그 여자의 손끝이 아이의 목덜미를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었던 장면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젊은 여자의 얼굴이 발치에 서 있는 선자와 천천히 겹쳐졌습니다. 선우의 눈 안쪽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참으려 했지만 턱이 떨렸고 눈물 한 줄기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제야? 목소리가 끊겼어요. 선자의 눈가도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낮게 대답했어요. 살아있으니까 이제라도. 그 순간이었습니다. 선우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몸이 앞으로 꺾였어요. 경련이었습니다. 손등에 수액줄이 당겨졌고 심박 모니터의 소리가 불규칙하게 흔들렸어요. 혜경이 배를 눌렀고 의사가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처치가 끝나고 의사가 선우를 내려다보며 낮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결정하십시오. 오늘 안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선우는 가쁜 숨을 고르며 탁자 위의 동의서를 바라봤습니다. 하얀 용지 위 서명란이 비어 있었어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서명란 위에서 멈췄어요. 손끝이 종이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선자가 그 손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어요. 선우는 고개를 들어 선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의서로 시선을 내렸어요. 떨리는 손이 천천히 서명란 위를 움직였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병실 안에 작게 울렸어요. 하겠습니다. 소리가 될 듯 말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선자는 눈을 감았어요. 눈 안쪽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술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간호사들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고 선우의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선우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채 천장을 바라보며 이동했어요. 복도 형광등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머리 위를 지나쳐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른 간호사 한 명이 선자에게 다가왔어요. 손에 수술복이 들려 있었습니다. 공여자분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선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수술복을 받아드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수술 준비실로 안내받으며 복도를 걷는데 저 멀리 선우의 침대가 다른 방향으로 꺾여 들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선자의 발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의 방향이 갈라졌어요. 선우는 무균 병실 쪽으로, 선자는 수술실 쪽으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나왔어요. 선자는 문 앞에서 한 박자 멈췄다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내디뎠어요. 같은 시각 혜경은 복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문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바라봤어요. 두꺼운 철제 문이 차례로 닫혔습니다. 무겁고 둔탁한 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혜경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복도는 다시 길고 차가워졌습니다. 혜경은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선자의 골수 채취는 1시간 남짓 걸렸고 채취된 조혈모세포를 선우에게 주입하는데도 2시간이 가까이 걸렸어요. 혜경은 그 시간 내내 복도 의자에서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나왔습니다. 혜경은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의사를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의사는 차트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혜경이 고개를 끄덕이자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식은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조혈모세포가 골수에 완전히 자리 잡는 생차까지 24주가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은 무균실에 계셔야 해요. 혜경의 두 무릎이 순간 풀릴 것 같았어요. 벽을 짚으며 간신히 버텼습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꼭 모았어요.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그 짧은 말이 목구멍 안에서 녹아버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다른 간호사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손에 차트를 든 채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혹시 공여자 보호자분이십니까? 혜경이 고개를 돌렸어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선자 씨께서 저혈압 쇼크가 왔습니다. 중환자실로 이송해야 합니다. 혜경의 손에 들려있던 종이컵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식어버린 커피가 복도 바닥에 번졌습니다. 혜경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벽에 손을 짚은 채 방금 들은 말을 다시 머릿속에서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공여자 회복실 안에서는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달려들었고 혈압 60에 40, 쇼크 진행 중이라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문틈새로 새어나왔습니다. 복도가 분주해졌어요. 이동식 침대가 빠르게 밀려나왔고 그 위에 선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진 얼굴이었어요.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빛이 종이장처럼 하였습니다. 침대가 복도를 가로질러 중환자실 방향으로 사라졌어요. 바퀴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혜경은 그 자리에서 바라봤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편 무균실한 수술을 마치고 의식이 돌아온 선우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수액줄이 양쪽 팔에 연결돼 있었고 무균실 특유의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이식은 끝났어요. 그러나 마음 한켠이 자꾸 유리창 밖을 향했어요. 선우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유리창 너머 혜경의 얼굴이 굳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이지 않으려 고개를 잠깐 돌렸습니다. 그러나 선우는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니,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혜경은 인터폰을 두 손으로 붙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선자 씨가 지금 저혈압 쇼크가 왔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무균실 안선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액줄이 꽂힌 손등이 시트 위에서 천천히 떨렸어요. 저 때문에.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선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천장을 향해 고개를 젖혔지만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식을 거부하려 했던 자신이 이 사람을 죽음 직전까지 몰았다는 것이 처음으로 온몸에 실감됐어요.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어요. 선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줄기가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같은 날 오후 무균실 유리창 밖에 낯선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방호복을 단단히 갖춰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SW그룹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유리창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대표님, 건강 이상설이 돌고 있습니다. 주가가 흔들리고 있어요. 선우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침대에 등을 기대고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사실대로 공시해요. 수술 성공, 회복 중. 숨길 거 없어요. 부사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주가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직원들한테 거짓말하면서 지키는 회사는 필요 없어요. 회사는 당신이 맡아요. 내가 나갈 때까지.
부사장은 유리창 앞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것은 그 이상이었어요. 부사장이 복도를 나갔고 공시가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경은 복도 끝 작은 TV 화면에서 뉴스 자막이 흘러가는 것을 봤어요. SW그룹 주가 반등, 대표 수술 성공 소식에 시장 반응 긍정적. 해경은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아파서도 아프지 않은 척이야. 그리고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48시간이 흘렀습니다. 복도 벽시계의 초침이 쉬지 않고 돌았어요. 간호사들이 교대를 했고 병원 창밖으로 밤이 오고 새벽이 왔다가 다시 아침이 됐습니다. 해경은 복도 의자에서 밤을 새웠어요.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매시간 무균실 인터폰을 눌러 선우에게 짧게 전했어요. 아직 의식 없어. 하지만 혈압은 조금 올랐어. 선우는 말없이 듣다가 낮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해경은 알았어요. 선우는 무균실 창가에 서서 선자가 이송된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에 이마를 가까이 기댔어요. 차가운 유리의 냉기가 이마에 닿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 두꺼운 유리창 안에 갇혀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는요. 선우는 속으로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무균실 안선우는 침대에 앉아 두 손을 모았어요. 중환자실 복도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해경도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병원 안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선우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두 분 다 제 어머니입니다. 아무도 잃고 싶지 않습니다. 해경은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댄 채 되뇌었어요. 내 아들을 낳아준 사람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말은 달랐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48시간이 지난 새벽 3시였어요. 중환자실 안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선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담당 의사가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혈압 안정됐습니다. 의식 돌아오고 있어요. 해경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새벽 복도에 울음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경은 무균실로 달려갔어요. 인터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선우야, 선자씨 깨어났어. 무균실 안선우는 눈을 감았어요. 눈가에 눈물 한 줄기가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낮게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선자의 상태가 안정되면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휠체어에 선자를 태우고 무균실 복도로 데려왔어요. 유리창 앞에 멈췄습니다. 유리 너머 선우가 보였어요. 창백하고 야윈 얼굴이었지만 두 눈은 살아있었습니다. 선우는 유리창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휠체어에 앉은 선자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섰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봤습니다. 유리 한 장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지만 그 사이를 채우는 것은 유리가 아니었어요. 선우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괜찮으십니까? 선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왔어요. 목소리를 가다듬고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는? 저도 괜찮습니다. 둘 다 괜찮지 않았어요. 그러나 둘 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선우가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유리창에 갖다 댔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운 유리에 닿았어요. 선자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들어 유리 반대편에 갖다 댔어요. 선우의 손과 선자의 손이 유리 한 장을 사이에 두고 맞닿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유리였어요. 그러나 그 감촉이 어느 따뜻한 손보다 더 깊게 전해졌습니다. 선우는 인터폰에 입을 가까이 댔어요. 목소리가 나오기까지 잠깐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머니. 처음으로 입 밖에 낸 그 한마디였어요. 선자의 어깨가 순간 굳었다가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온몸으로 오열했어요. 유리창에 댄 손이 떨렸고 눈물이 턱 끝에서 떨어져 휠체어 위로 번졌습니다. 혜경은 두 사람의 뒤에서 고개를 돌렸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이내 또 흘렀습니다. 유리창에 손을 댄 채 세 사람 모두 울고 있었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30년이 그 손 한 번으로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식 후 3주가 지났습니다. 담당 의사가 차트를 확인하고 고개를 들었어요. 수치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새로 주입된 조혈모세포가 골수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백혈구 수치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어요. 의사는 선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기셔도 됩니다. 혜경은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으며 짐을 챙겼어요. 손이 떨렸지만 차분하게 움직였습니다. 선우는 무균실 문을 나서며 발걸음을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무균실 특유의 건조하고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던 공기와는 달랐어요. 선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공기가 다르네요. 혜경이 짐 가방을 들다 멈추고 선우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살아있으니까. 일반 병실에 짐을 푼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선우는 침대에 등을 기대고 노트북을 펼쳤어요. 며칠치 보고서를 훑는 눈빛이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그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혜경이 그 모습을 봤어요. 아무 말 없이 다가오더니 노트북 덮개를 손으로 천천히 닫았습니다. 좀 쉬어라. 선우가 웃으며 저항했어요. 5분만요. 혜경은 단호했습니다. 5분이 5시간 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 말에 선우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소리내어 웃는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혜경은 아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고개를 돌렸어요. 괜히 창밖을 바라보는 척했지만 눈가가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혜경은 일찍 병원에 도착했어요. 손에는 보온 용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우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흰죽이었어요. 병원밥 대신 직접 끓여온 것이었습니다. 선우가 한 숟갈 떠서 천천히 삼켰어요. 어머니 죽이 제일 맛있어요. 혜경은 괜히 수저를 정리하는 척 돌아섰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혜경은 선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통화였어요. 병원 같이 가요. 선우가 기다릴 거예요. 선자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내가 가도 되는 건지. 혜경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어서 준비하세요. 전화를 끊고 혜경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문 앞에서 돌려보냈던 사람을 이제는 자신이 먼저 불러들이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선자는 다음 날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손에 보자기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풀어보니 뚜껑 있는 보온 용기였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구수한 미역 냄새가 병실 안에 번졌어요. 직접 끓여온 미역국이었습니다. 선자가 말끝을 흐렸어요.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
선우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한 모금 떠서 삼켰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게 한마디가 나왔어요. 맛있습니다. 선자는 말없이 보온 용기 뚜껑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두 손이 용기 위에 얹힌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등 위로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 혜경과 선자는 매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병실 의자에 나란히 앉아 창밖만 바라봤어요. 어색한 침묵이 둘 사이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우가 낮잠에 드는 어느 오후 두 사람은 복도 끝 카페에 나란히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커피 두 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혜경이었어요. 문 앞에서 돌려보낸 것 미안했어요. 선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잘 키워주셨잖아요. 저보다 훨씬 잘. 말이 거기서 끊겼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잔만 내려다봤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옅게 들어왔어요. 혜경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함께해요. 선자는 잠시 그 손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두 손으로 혜경의 손을 감쌌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어요. 두 사람 모두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두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퇴원 전날 밤이었어요. 병실 안에 선우 혼자 있었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병원 주차장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깔려 있었습니다. 32년이 머릿속을 천천히 지나쳤어요. 입양된 사실도 몰랐던 시간, 성공만이 전부인 줄 알았던 시간, 그리고 지금 두 어머니가 생긴 시간. 선우는 오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조용히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퇴원 당일 아침 혜경이 깨끗하게 다린 옷을 들고 병실에 들어섰어요. 선우가 옷을 받아 입는 사이 혜경이 물었습니다. 퇴원하면 뭐 먹고 싶어? 선우가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어머니 갈비찜이요. 혜경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범한 모자의 아침이었어요. 병원을 나서며 선우는 선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퇴원합니다.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으십니까? 전화기 너머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내가 가도 되겠니? 네. 기다리겠습니다. 평창동 대저택 앞에 선자가 도착했을 때 혜경이 먼저 문 앞에 나와 서 있었습니다. 얼마 전 선자가 이 문 앞에서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던 자리였어요. 그때는 혼자였고 그때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혜경이 조용히 말했어요. 잘 오셨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문을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세 사람이 마주 섰어요. 아무 위기 없이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잠깐 흘렀어요. 선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시죠. 아주 평범한 한마디였어요. 그러나 그 말이 오히려 뭉클했습니다. 선우는 선자를 소파 가장 따뜻한 자리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말없이 담요를 가져다 무릎 위에 덮어드렸습니다. 선자가 굳어 있다가 작게 웃었어요. 괜찮다, 나 춥지 않아. 선우는 그래도 담요를 걷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세요. 혜경이 부엌에서 밥상을 차렸어요. 갈비찜, 나물, 따뜻한 국이 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선자가 일어나 돕겠다 하자 혜경이 손을 잡아 다시 앉혔어요. 오늘은 그냥 앉아 계세요. 세 사람이 밥상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우가 조용히 선자 앞으로 국그릇을 밀어줬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선자의 손이 떨렸어요.
숟가락을 집으려다 손에서 놓쳤습니다. 선우가 조용히 주워서 다시 건네줬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숟가락을 건네던 선우의 손이 선자의 손 위에 그대로 머물렀어요. 유리창이 아니었습니다. 맨손이었어요. 처음으로 아무것도 사이에 두지 않고 맞닿은 두 손이었습니다. 선자는 굳어 있다가 천천히 그 손을 꽉 쥐었어요. 선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리창 너머가 아니었어요. 바로 옆이었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소리 없이 그러나 온몸으로 울었습니다. 한참을 손을 잡고 있다가 선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전엔 아저씨가 저를 살리셨고 이번엔 어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목소리가 끝에서 떨렸습니다. 선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의 죄책감과 그리움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 말을 듣던 혜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자 앞에 서서 천천히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오래 고개를 든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자가 황급히 일어나 혜경의 손을 잡았어요. 이러지 마세요. 우리 둘 다 이 아이 엄마잖아요. 세 사람의 눈물이 한자리에 흘렀습니다. 갈비찜 냄새가 거실 안에 가득했고 창밖으로 겨울 오후의 햇살이 조용히 들어왔어요. 밥을 먹으며 선우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앞으로 매주 일요일 여기서 밥 드시겠습니까? 선자가 손을 저었어요. 내가 폐가 되면 안 되지. 선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폐가 아닙니다. 제가 30년치 밥을 대접해야 합니다. 그 말에 선자도 혜경도 웃음과 눈물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며칠 뒤 선자의 집 앞에 낯선 차가 섰습니다. 선우였어요. 보일러 기사와 창문 수리 기사를 데리고 왔었습니다. 선자가 왜 왔냐고 묻기도 전에 선우가 먼저 말했어요. 겨울에 춥겠다 싶어서요. 수리를 마치고 선우는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선자는 닫힌 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어요. 바깥에서 차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30년 전 선자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보냈습니다. 혜경은 그 아이를 끝까지 품었어요. 선우는 두 사람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고 돌아 제자리로 온 것이었어요.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창동 대저택 창문으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이 처음으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함께 있는 오후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감상평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올해도 건강하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소리바람이었습니다.